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가려보기, 비판의 우리말입니다. 가려본다는 것은 가려서 잘 살펴본다 이런 뜻이겠죠. 옳고 그름을 가려서 왜 그렇게 가렸는지를 잘 드러내준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의 평범성의 핵심은 그 악이 너무나 근본적으로 또는 시스템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한 사람 구체적인 행위 하나로 특정되어 가지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이렇게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규모로 일어나는 악, 그래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바가 보이지 않을 만큼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악,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시스템 악 이런 식으로 이해해 두시면 악의 평범성, 평범한 악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평범이란 말 때문에 한나 아렌트가 말하려고 한 그 의도가 사실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한나 아렌트가 기본적으로 시스템 악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름을 잘못 붙였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자기가 발견한 바를 제대로 몰라봤던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가려보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악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말을 좀 바꿔 쓰겠습니다. 가장 쉽게는 시스템 악이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제도, 규범 또는 법 또는 문화도 되겠죠. 관습.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나쁜 관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강제 규범이 없을지라도 사실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을 무수는 그러한 악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빨리 가려내서 가려보아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없애나가는 것, 물리치는 것, 이것이 아주 좋은 일이겠죠. 어쨌든 시스템 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몹쓸 시스템이라고도 제가 부르겠습니다. 시스템인데 좋은 시스템이 있고 착한 시스템이 있고 몹쓸 시스템이 있다. 또는 이제 앞으로 제가 많이 쓰게 될 말인데 시스템 몹쓸이다. 이거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부터 해놓고 나중에 이 낱말의 유래,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등등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정도에 아마 다음 주쯤에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 몹쓸이, 시스템 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시스템으로 짜여야 되겠죠. 시스템이라는 것은 함께 세워놓은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세워놓은 기둥이라는 것은 집짓기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둥을 먼저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다가 지붕을 얹고 그 지붕 아래에 칸들을 마련해서 이렇게 방들을 만들어 드리죠. 이것이 바로 집짓기의 가장 기본 원리인데요. 이렇게 기둥을 세워 놓았을 때 함께 세워 놓은 기둥, 그것이 시스템이란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짜임새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집에 짜임새가 있고 법에 짜임새가 있고 문화에 짜임새가 있겠죠. 생각에 짜임새도 있고 글에 짜임새도 있고, 이런 짜임새를 갖추었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집을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튼튼해진다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악에도 시스템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이 있겠죠. 입법 과정이라든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을 테고, 그것을 돌아가게 하는,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정부, 공권력,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 되고, 그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도움이라고 또 부를 텐데요. 자, 이렇게 시스템 자체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시스템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살아있게 만드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또는 돌려지는 이 시스템은 일종의 행동의 주체입니다. 이걸 잉글리시로는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행위자라고도 부릅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둘을 좀 구분하는데요. 우리말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동과 행위를 좀 구분하자면 행동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이죠. 근데 움직인다기보다는 해내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내는 것, 이건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것,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내겠지만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반면에 행위하는 사람은 알아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랬을 경우 그 일의 결과는 어떠한지,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영향들은 무엇인지를 알아서 알고 그 일을 하는 사람. 이건 알아서 하는 사람은 행위자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미도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또 나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내는 그런 사람은 행동가라고 일단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낱말은 사회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렌트는 사회라는 것을 정치의 반대라는 말로까지 쓰고 있는데요. 정치라는 것은 폴리스와 관련된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말 정치하고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바르게 다스리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바르게라는 말은 여기서는 모두를 살린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지니까 일단 다스림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하늘은 하늘이게 해주고 땅은 땅이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저마다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다스림입니다. 이건 마치 피리는 피리 소리가 나고 징은 징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뭐 하는 이런 유교의 기본적인 원리가 좀 떠올라지시죠? 뭐 그게 바로 다스림의 핵심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마다 있을 곳에서 저마다 해야 할 일을 저마다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다스림이다. 이렇게 아주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면에 폴리스라는 것은 폴리틱이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담배 피울 줄 아는 것, 담배하기죠. 술을 마실 줄 아는 것, 술하기이죠. 그러니까 폴리스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폴리티케입니다. 그러니까 폴리틱이라는 것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아리, 이것을 모아리 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모여 살 줄 알기 정도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여 살 줄 알기, 무리 지을 줄 알기, 또는 더불어 함께 살 줄 알기, 이것이 폴리틱입니다.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이 핵심이 되니까 여럿이 결국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하나의 공동체 모아리 속에서 더불어 함께 의사결정을 해 나가면서 서로 책임 있는 말을 나누면서 운명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이런 방식이 바로 폴리틱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저마다의 몫이라는 것이 따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은 합의의 결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나 아렌트가 말하려고 하는 폴리스는 이런 공론장 안에서 저마다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잘 아까 얘기한 대로 분별해 가면서 판단해 가면서 서로에게 보다 나은 이제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정치다, 폴리틱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이제 쉽게 설명이 될 테고요. 반면에 더 소셜이라는 사회적인 것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이제 설명을 하면 조금 어렵고요. 이제 소시오타스 모여살이의 규범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노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화라고 할 때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화된 사람은 예의가 있겠죠. 에티켓 이런 것들을 잘 따르게 됩니다. 또는 사회적인 규범이라든지 관습 이런 것들을 잘 지킵니다. 근데 이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간다.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할 바를 누구나 해야 하는 방식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누구나라는 익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사회적 삶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삶에서는 책임감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기계처럼 틀에 박힌 대로 상투적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평준화된 획일화된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 아렌트가 사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해했던 이유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행동해야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사회화가 잘 된 사람, 규범적인 사람, 모범적인 사람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좀 획일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이해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회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는 주어진 일을 해낼 뿐이지 행위, 어떤 일을 새롭게, 자유롭게 자신의 책임 아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책임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구분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좀 두시고 그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이제 핵심을 한번 들어가 보죠. 평범한 악이라고 할 때 평범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또는 사회에 만연된 또는 광범위하게 저질러지는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고 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평범한 악이라는 것은 흔해 빠진 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용인된 누구나 용인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악이다. 그러니까 제도화된 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대한 그 홀로코스트 100만 이제 아렌트는 100만 명의 유대인이 이제 죽었다고 희생을 당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런 악행이 평범하다? 이건 모순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한나 아렌트는 이런 평범한 악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동기에 의해서 유발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관점을 한번 먼저 떠올라 줄 겁니다. 이러한 거대한 악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발생의 원인을 두 갈래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이미 봤던 것.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에는 질책받을 만한 탐욕으로부터 비롯됐다. 근데 아이히만은 질책받을 만한 탐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준법 정신 또는 민족, 공동체 또는 양심 있는 시민, 오히려 법을 지키는 준법 정신, 법에 대한 존경 이런 거로 법에 대한 의무감으로 자신의 직무, 공무, 의무를 다했던 사람이죠. 그럼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이런 탐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이히만이 이런 악의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나 아렌트는 평범했다. 그 원인이 평범했다.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아주 잘못된 진단이었다고 봅니다. 또 칸트를 이제 끌어들여서 칸트가 말했던 것 이런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 절대 법을 어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히만이야말로 절대 법을 어기려고 안 했기 때문에 당시의 독일의 법, 니른베르크 법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최종 해결책으로 제시된 유대인 홀로코스트 학살을
그 법을 따라야만 했던 것이죠. 그럼 칸트 입장에서는 아이히만은 무죄가 될 것입니다. 그가 분명 무죄라고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보죠. 그가 실제로 행한 것은 악행인데 그거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보자면 그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모순된 서로 들어맞지 않는 실제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 이질적인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죠. 한나 아렌트가 전 이 지점에서 굉장히 당황했고 당혹해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너무나 평범하다고 봤는데 그 평범한 그 사람이 동기 자체가 너무나 평범한데 그런 평범한 동기로부터 어떻게 이런 거대한 악이 나올 수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평범한 동기로부터 끔찍한 악이 비롯돼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그는 이 악은 평범한 악이다라고 말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평범한 악 또는 악의 평범성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설명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악의 얼개, 몹쓸이의 얼개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이히만의 악행을 설명하려고 했던 이론은 서양의 전통 이론입니다. 동기주의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또는 썩은 사과 이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동기가 악하면 악심으로부터는 악행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지을 수 있는 동기주의,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칸트까지 이어지는 이런 동기주의로서 아이히만의 악행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니 결국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말로 잘못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잘못 붙였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고 거꾸로 아이히만의 악을 결국은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이히만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공적은 막연하지만은 이렇게 전체주의에 의해서 근거지어진 시스템의 악을 발견했다. 이것이 그녀의 공적이다. 근데 이 시스템의 악, 몹쓸 시스템을 악의 평범성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부르는 바람에 오히려 자기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됐고 그 아렌트를 따르는 수많은 정치 철학자들 또는 철학자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폐해가 더 크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기주의에 의해서 시스템 악은 설명될 수 없습니다. 동기는 시스템 악을 설명하는 하나의 짜개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핵심적인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렌트는 아주 잘못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잘못된 시도가 이루어진 그 낱말 자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렌트는 버넬리티라는 말이 스스로는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이것이 왜 통속적이고 상투적이냐라고 반발할 정도로 자신이 만든 이 낱말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잘못된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홀로코스트 자체만 놓고 보자면 이것은 가장 끔찍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몹쓸 짓이었습니다. 절대 평범할 수가 없는 그런 몹쓸이었죠. 홀로코스트는 기본적으로 유대인 모두가 몹쓸 짓을 당한 것입니다. 그 규모 면에서 다른 어떠한 악행과는 비교하기가 어렵죠. 물론 마오쩌둥이 있습니다. 3천만 명을 죽이고 또 스탈린이 2천만 명을 죽이고 또 폴포트, 킬링필드 뭐 등등 그 이상으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그런 악마 수준의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도 있죠. 어쨌든 홀로코스트는 역사에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만행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평범하다는 말로 붙이는 순간 우리는 크게 반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말로 불러야 됐을까요? 일단 저는 몹쓸 시스템이란 말로 바꿔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히만이 저지른 악행은 기본적으로는 시스템 악이었습니다. 아이히만 혼자서는 절대 저지를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거인의 등 위에 올라타서 그도 그 시스템의 한 부품으로 함께 참여해서 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시스템 모아리 이것은 그 안에 그 톱니바퀴로 톱니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미로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법률 제정, 지지하는 세력들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교의 이런 조력, 협조 더 나아가서 홀로코스트의 희생양으로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의 무저항 왜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저항이 이렇게 미미했을까요? 이런 문제들 모두를 포괄해서 그 수많은 짜개들이 한데 다 물려서 맞물려서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와 같은 이런 커다란 악은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돼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수많은 짜개들이 다 물려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의 일어남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늘어놓을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거를 아이히만 한 사람으로부터 이끌어내려고 했으니 이 시도 자체가 얼마나 불가능한 시도였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악의 평범성이란 이름으로 붙였으니 이 이름 자체는 완전히 빗나갈 수밖에 없는 장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기발한 말이라고 봤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엇박자, 어긋난 말입니다. 마넬이라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트라이트라는 캐캐 묵었다, 낡아 빠졌다, 달아 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상투적이다, 버릇이 됐다. 그래서 우리 눈에 띄지 않는다, 익숙해진 것이다. 물론 그런 차원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아렌트의 공적이다. 그런 종류의 악을 발견했잖아요. 시스템 악을 발견한 공적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어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평범이라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범자부터 이해가 돼야 됩니다. 범이라는 것은 벽돌을 찍어내는 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틀로 찍어내면 다 똑같아집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공산품들 모두 똑같죠? 이것이 바로 범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범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것과 저것이 서로 다르지 않고 고루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과연 우리가 악에 대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이 악, 저 악이 다 똑같나요? 사람마다 다 다른가요? 저는 이렇게 다시 반문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이 이름은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가해자를 기준으로 해서 가해자 중심주의로 붙여진 이름이다. 독일 시민들, 그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유대인들에게 벌어졌던 홀로코스트는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났으며 내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울 것이 없는 큰에 빠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런 평범하고 또는 banal한 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누구의 입장에서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가공할 만한 무섭고 두렵고 끔찍하고 차라리 빨리 그 처형의 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도저히 어떻게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거기다 대고 그것을 평범이란 말로 붙일 수 있을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평범한 악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이름은 완전히 잘못 붙여진 넌센스다라고까지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명민하고 그 유명한 한나 아렌트가 이름을 이렇게 잘못 붙였을까요? 그건 우연한 실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전문가였고 칸트주의자였으며 그 자신 스스로 서양 전통에 아주 박식한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통으로부터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녀의 한계였던 것이죠.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 이론은 서양식 사고방식에서만 가능했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처음에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를 하면서 동기주의에 대한 많은 암시를 했다는 것을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동양도 아시아도 이런 동기주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요성은 동서양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강조됐던 것입니다. 마음을 닦아라. 사람의 마음은 선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왔고 배워왔습니다.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양심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악의 현상을 그르치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기주의는 악을 설명하는 것보다 악을 잘못 보게 만드는 게 더 큽니다. 사이코패스 문제는 이런 동기의 문제로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시오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벌이는 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민학살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또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 몹쓸 짓들은 그 동기로서 제대로 설명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동기주의를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동기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동기주의의 설명력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처럼 뛰어난 정치 철학자도 동기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 이론에서 벗어나려면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이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기 전까지는 낡은 이론을 가지고 악의 현상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 우리는 또 새로운 종류의
몹쓸 짓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새롭게 벌어지는 이러한 악의 현상들은 전통적인 악의 개념을 가지고는 전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존의 악의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악의 이론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걸 가지고 21세기의 새로운 악을 설명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렌트는 분명히 악의 평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전체주의 시스템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아주 큰 공헌입니다. 전체주의에 대한 그녀의 이 비판은 아주 강력합니다. 나치즘, 파시즘, 민족, 인종, 이 수많은 전체주의들은 대체로 하나의 본질주의 또는 극단주의, 이렇게 하나의 원리주의로 빠져 들어가서 결국 그 원리에 몰입됨으로써 정작 그 원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람다운 삶을 놓치게 됩니다. 삶을 버리고 사람을 버리고 오직 그 원리를 앞세우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동기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말로 보자면 잉글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꾸 우리말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결국 남는 것은 우리말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한자, 잉글리시, 그리스, 라틴어 설명을 해도 우리가 결국 써야 할 말은 우리말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우리말로 바꿔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동기라는 것은 움직임의 틀이다. 자동차, 비행기, 그 움직임이 다릅니다. 시동을 건다든지 바퀴를 움직인다든지 날개가 필요하다든지 등등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동차로 인해서 어떤 큰 대형 사고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시동을 걸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런 저질러진 재앙, 이런 것들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면 제대로 설명을 못할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자동차의 그 움직이는 그 틀 자체를 무너뜨려야 될 것입니다. 자동차를 일단 멈춰야 되는 것이죠. 비행기를 멈춰야 되는 거죠. 안전한 곳으로 멈춰 놓은 뒤에 그것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차근차근 검토해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동기주의의 함정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도 있지만은 또 다른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우리를 자꾸 속인다는 겁니다.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에, 그 신분에, 지위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그가 저지르는 악의 도우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청교육대와 같은 이런 악행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벌어졌을까? 거슬러 올라가면 삼청이라는 이 세상의 악을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이런 어떤 독재 정권, 군부 독재의 이러한 참말이 섞인 거짓말, 참말 거짓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그 정책을 지지했던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했냐면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주범을 찾아서 그에게 분풀이 안갚음을 하려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악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 문제는 바로 시스템 전체의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자, 이 우선순위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아주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전쟁터에서 또는 양민 학살과 같은 사건에서 좀 더 나가면 킬링필드와 같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신기한 독재자에 의해서 국민 전체가 세뇌를 당하는 이런 하나의 현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특정한 동기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설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종류의 악은 결국은 제대로 설명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평범한 악이라는 이 개념은 한편으로는 웃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사이코패스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 결함 또는 시스템의 결함 등등 수많은 원인들에 의해서 불러일으켜지는 초래되는 이러한 몹쓸이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몹쓸이는 왜 일어났는가 라는 이 물음뿐만 아니라 몹쓸이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방식에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몹쓸이의 일어남 전체를 우리가 눈앞에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몹쓸이의 실체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몹쓸이의 겉모습,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는 그의 동기, 피해 정도, 이렇게 부분적인 요소들만 가지고 전체를 설명해내려고 하기보다는 몹쓸이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일어남 전체에, 사건 전체에 주목해야 된다. 이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전체를 잡아낼 것이냐는 저는 이제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순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 한나 아렌트는 가해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잘못 만들어냈습니다. 만일 그것을 피해자 중심주의로 접근을 했다면 그런 말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몹쓸이에 대한 해명은 기본적으로 당함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이것은 악이다 라고 외쳤을 때 그 작은 목소리마저까지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것을 아렌트가 양심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것, 이 바른 마음, 이 양심을 갖게 될 때,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떠한 행동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을 때, 당함으로부터, 당한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가해자, 저지름이 애로 넘어가서 원인과 동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전체를 사회애로까지, 시스템애로까지 확장하는, 이렇게 몹쓸이의 일어남 전체를 주목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악에 대한 탐구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가려보기입니다. 한나 아렌트와 관련해서 마지막인데요. 사실 한나 아렌트를 비판하는 것은 저에게도 아주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아이히만은 나치의 앞잡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충성스러운 앞잡이였다. 그 앞잡이가 결국은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한국에는 친일파들이 있었습니다. 이완용으로 대표되는 그 친일파. 그들은 일본 군국주의의 앞잡이였습니다. 인터넷 쳐보면 708명의 친일 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낱낱이 친일 행적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친일이란 말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게 문제인가요? 일본 학자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 그렇게 붙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제 일본 군국주의의 부역자 이렇게 부르는 이름도 있고요. 가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민족 반역자란 이름으로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민족을 반역했습니다. 일제에 붙어서 자신의 동포들을 팔아먹었고 그 대가로 사리사욕을 챙겼습니다. 이완용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친일파라고 부르는 민족 반역자들은 이쪽에 붙으면 어떻고 저쪽에 붙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개인적인 이득을 계산하면서 나름대로는 시대를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렌트는 이런 전체주의, 나치즘이 됐든 또는 일본 군국주의가 됐든 이 전체주의 자체를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전체주의가 악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 정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론장, 이 다원성의 세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악이라고 봤습니다. 다원성이 파괴되면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열린 공간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하나의 목소리만 등장하게 되고 그 하나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곧 판단력 없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양심마저 잃게 됩니다. 그때 그런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어떠한 악이 저질러져도 그것을 막을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는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본 아렌트의 견해는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체주의 자체가 몹쓸이 악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치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만 직역을 해보자면 국가 사회주의라는 뜻입니다. 당시 독일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국가사회주의는 그 과정 속에서 국가의 부를 늘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강한 독일, 또 통합 독일을 외치면서 독일의 새로운 부흥을 부르짖었습니다. 통합 독일을 통해 가지고 독일의 번영을 강조하는 이런 민족주의적인 이런 외침, 정치적인 하나의 이념에 독일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근대화 시절 비록 독재 정권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독재 정권을 향한 국민적 지지가 강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폐해도 크지만 강점도 장점도 있는 것이죠. 그 전체주의는 그 자체로 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주의는 그것이 몹쓸 쪽으로 나아갈 때, 좋은 쪽, 바람직한 쪽이 아니라 몹쓸 쪽으로 나아갈 때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착하거나 몹쓸 그러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또 어떠한 시스템도 사람 없이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양심과 판단력 이것을 잃지 않는다면 시스템 자체가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몹쓸 전체주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본 군국주의나 독일의 나치즘은 유대인들에게 나치가 수많은 몹쓸 짓을 저지를 때 독일 국민들이 그것을 물리치거나 막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전쟁은 누군가 원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집단 지성, 집단적인 양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일본 군국주의 또한 하나의 몹쓸 꿈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비롯됐다. 저는 이것을 그들의 민족적 열등감의 발로다 이렇게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망상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시아의 최고, 이웃나라를 짓밟고 그들을 쳐들어가서 식민지화 함으로써 자신들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망상을 꿈꿨고, 그 꿈을 특정 세력이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에게 강요하는 바람에 아시아 전 국민들이 그토록 잔인한 악행의 희생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군국주의와 나치즘은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몹쓸 쪽으로 나아가는 순간 거대한 악행의 원인이 되었지만, 반대로 한국에서는 3.1 독립만세운동과 같은 올바른 전체주의도 있었습니다. 올바른 전체주의는 비폭력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모아리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라든지 또는 공동체 전체에게 닥친 위기라든지 전쟁 이 등등은 어쨌든 전체주의적인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만 국난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그 방향이 올바르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올바른 전체주의다라고 부를 수 있겠고, 그것이 비폭력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정의를 향한 것이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우리 모두라고 하는 그 전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살림의 원리에 근거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올바른 전체주의 안에서는 올바른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등애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쇠나 소나 말 같은데 이렇게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곤충이 있습니다. 등애라고. 그 등애가 앉으면 소나 말이 펄쩍펄쩍 뛸 만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테네의 등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잠에 들지 못하도록 그들을 깨우는 등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등에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장 싫어했던 말을 쓰는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그들이 아테네 시민이라는 그 자체를, 그 사실을 가장 큰 명예와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것에 반대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 시민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명예와 영광을 받아선 안 되고, 당신이 어떤 훌륭한 일을 함으로써 그런 명예와 영광, 클레오스를 얻어야 된다 라고 질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분명히 잘 분별함으로써, 더 나아가서 그것을 스스로 올바른 마음으로 지킬 줄 알므로써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악 또는 시스템 악 또는 시스템 몹쓸이와 같은 것을 일깨울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리고 집단 양심을 일깨움으로써 혼자서는 그것을 물리칠 수 없지만 이렇게 함께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것을 믿고 나아간다면은 우리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조금 난해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과제는 하나만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쉽지 않은 과제인데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자체도 재미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이히만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옳은 면도 있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한번 가려보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래의 물음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